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다우존스를 보면 파월 의장이 화상회의 이후로 10시 이후로 크게 상승했죠. S&P 500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5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뉴스가 있었죠. 보여드릴게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 우려 해소 때문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일시적은 어느 정도 맞죠. 제가 PC 물가지수로 보여드릴게요. PC 물가지수로 보면 3.6%죠. 예상한 수치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만큼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PC 물가지수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치가 높은 편이죠. 예, 현재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물가 정책은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맞죠? 이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지금 연준의 타깃 인플레이션은 2%예요. 그러면 현재 물가 수준은 높은 편이죠. 예,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이 어느 정도는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물가가 1.5%예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5%예요. 그리고 19년도에도 1.5%예요. 그러면 1.5, 1.5, 1.5 하면 0.5가 여유분이 곱하기 3개죠. 그러면 1.5까지는 더 올라가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20년도에 물가가 3.5까지 올라가도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어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차트로. 지금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내려갔죠. 왜 내려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제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10년물 금리를 보면 10년물 금리도 쭉 하락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당연히 더 많이 하락했죠. 2년물 금리는 왜 이렇게 하락했죠? 2년물은 단기국채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단기국채를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Y축이 수익률이죠. 이 X축이 발행 1년, 2년, 10년이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여기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준금리를 지금 당장에 올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년물도 급격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골드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올라갔죠?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고 한 거잖아요. 공급을 늘리게 되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예? 근데 실물 화폐는 어떻게 되죠? 실물화폐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화폐는 계속 찍어내니까 예, 흔하잖아요. 흔한 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에 반대로 실물화폐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를 2019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예,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금 가격이 상승하죠. 당연히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금 가격은 실물화폐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금 가격이 1온스에 만약에 10달러라고 할게요. 예. 강달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강달러가 되면 5달러가 되겠죠. 약달러가 되면 어떻게 되죠? 2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약달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 차트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금이고요. 이거는 지금 10년물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왜 그렇죠?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2013년 5월부터는 테이퍼링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죠.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면 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근데 지금은, 방금 전의 상황은 어땠죠? 다시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연준이 연내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이렇게 올라간 거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금은 올라갔고, 또 다른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달러랑 유로를 보시면 당연히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엔화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달러 대비 엔화도 보면, 일단 원화를 보면 파월의 말과 함께 당연히 약세로 돌아섰고요. 달러가, 그 다음에 위안도 보면 위안도 내려갔죠. 당연히 내려갔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의 화폐를 보면, 예, 그리고 지금 멕시코랑 달러를 보세요.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죠.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신흥국의 화폐를 왜 보셔야 되냐면, 보통 미국이랑 신흥국의 관계를 알고 계시죠. 신흥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화폐 가치 하락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채권 팔고 자산 팔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신흥국들은 보통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흥국들의 화폐를 보면 어느 정도 미국의 스탠스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화폐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터키를 보면, 터키도 지금 보면 또 내려갔죠. 예. 그리고 브라질도 볼게요. 브라질도, 예, 지금 브라질을 보면 달러가 약세죠. 그만큼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신흥국의 화폐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지금 1.5에서 4까지 올라가고 많게는 6까지 올라가죠. 3배가 되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브라질 기업에서도 달러 빚을 가져오겠죠. 예, 달러 빚을 가져와서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공장을, 설비 투자를. 그러면 이 달러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3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이 3배가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침체가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을 봐주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신흥국의 스탠스가 어떤지 그거를 볼 수 있고,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흥국의 화폐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기사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파월은 연내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어요. 그 다음에 메파인 3인도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조지 총재라든지 에스더 조지 총재라든지 블러드 총재, 그 다음에 캐플런 총재도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보스틱 총재마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테이퍼링 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까요?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2013년 5월 달에 버냉킨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은 2015년도에 했죠. 제가 S&P 500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예요. 이건 기준금리고, 기준금리는 2015년 말에, 연말에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얼마큼 떨어졌냐?
그때 한 13% 떨어졌죠. 예. 금리가 올라가자마자. 근데 2014년에 이때도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최고점을 올라갔죠.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나서야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보시다시피 예. 보시다시피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5%에서 6%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 공급이 끊기지 않는 동안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 또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저는 아마존과 페이팔에 일부 투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걸, 그런 아쉬운 점이 남긴 남아요.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시장 흐름에 적당히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디케이터들을 무시하고 갔을 때 예, 저는 안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자산의 55%는 버블을 즐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5%의 현금은 계속 기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 크레딧이 많이 내려갔죠. 그만큼 계속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게 포모 현상이죠. 예, 나 혼자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투자 중에 있고 지금 현금보다 부채가 많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수익률이 부채가 많았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부채가 있으면서 자산이 있어야지, 현금이 있어야지만 수익률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죠. 지금 가계부채가 왜 늘어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가계부채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금리 인하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죠. 금리가 낮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예,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긴축 재정을 진작에 돌입을 했죠. 예, 연준도 지금 보시면 자산 버블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금융 안정에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지금 연준의 타겟 인플레이션은 2%인데 아까 PC 물가 지수는 몇 프로죠? 3.6이었죠. 높은 편이죠. 그러면 금융 안정을 어느 정도 취할 필요가 있고 그때가 저에게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포모 증후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쳐가는 거 알고 있어요. 나 혼자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기회는 언젠가 올 겁니다. 그럴 때 현금이 없다면 그 상황이 더 최악인 상황이죠.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일 거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신중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몇 번이나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